올해 에이전틱 AI 시스템이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인공지능이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를 시켜버려요. AI를 통해서 롤업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회계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마진율이 10%였었던 게 40%로 늘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AI 버블론 이야기가 뭐 난리 났었죠.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클 버린가요? 거기도 네. 뭐 거기다 베팅을 하고 네. 이거 거품이 가득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보면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럼요. AI 버블 네. 어떻습니까? 이 지금 정말 AI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하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AI 회사니까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을 바꾸거나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필연적인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질서하고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뭐 단순한 경영학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창조적 파괴가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게 제가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필연적 거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본다면 거품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나 또는 그 시장 잠재력보다 사람들의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이거든요. 더 큰 기대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과도하게 에너지가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과도하게 투자가 되거나 에너지 몰리는 곳에서 혁신이 만들어지거든요. 오픈 AI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200년 동안의 현재 매출의 10배 이상을 해서 이익을 내도 여태까지 투자받은 것들을 상환해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엄청나네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건 소위 얘기하는 대마불사로 보고 있는 거죠. AI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는 거품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남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삼성하고 아이폰만 살아남고 다 망했죠. 노키아를 포함해서 모토로라도요. 또 닷컴 버블 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07, 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관련되어 있는 사태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도 금융들이 통합되면서 망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살아남는 기업과 생존하는 금융기관들이 존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뭔가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구조가 개편되면서 이것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로 다시 뭉치게 되고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거품을 무색하게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거품에 해당이 되는 것을 국가 주도로 재편을 하면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고 또 거기서 쇠퇴하는 기업들을 그 위의 기업에 강제로 합병시켜내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가는 국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현재 효율성 중심으로 보면 그게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뛰어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소위 얘기하는 AI 거품이라는 것들이 스그러들면서 여기서 생존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끼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경쟁처럼 없어지고 살아남고 하는 경쟁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경쟁을 강화시키면서 양성을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하고의 이 두 거품 간의 경쟁에 있어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위너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적인 판도를 나누게 되는 특히 AI와 로봇과 같은 형태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AI가 어떤 영역들을 자꾸 이제 표준화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조계도 그렇고 의료계도 의료 AI 해가지고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법 쪽에서도 이제 판사의 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거보다 AI가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낫다. 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이 화이트 칼라 뭐 일반 로봇을 통해서 블루 칼라 뭐 이쪽도 그렇지만은 화이트 칼라 직업들도 전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표준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공지능 산업 표준화 포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중요한 포럼이 있는데 여기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표준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전기와 모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공장의 노동력을 자동화함으로써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1900년도부터 해서 1930년까지 진행이 됐었던 2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자동차 산업과 포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이면을 보면 공장에서 컨베어 벨트가 있고 자동화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부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수공업으로 만들었었던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부품이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적 표준화로 우리 근육노동하는 것들의 부품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표준화냐에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적노동 화이트 컬러들은 여태까지 표준화가 안 됐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 두세 가지만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를 뭘 하나 열심히 만듭니다. 한 10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개발하면서 한 3, 4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대적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주고 야 이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만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면 그 개발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3, 4년 지난 거 옛날 거 그거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보다 다 버리고 새로 개발하는 게 더 싸게 듭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그러면 과거에 투자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로 만드니까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걸 설득을 못해요. 그럼 완전히 새로 다시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지적 노동이에요. 책 쓰는 거나 글 쓰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작가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쓴 글 갖다가 주면서 자 이거 갖고 다시 한번 글 써보세요. 그러면 작가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처음부터 쓰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는 거죠. 왜냐? 지적 노동이라는 건 스타일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남이 쓴 걸 가지고 나보고 하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하는 게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특히 에이전틱 AI로 이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뒤집어 엎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하고 올해 에이전틱 AI 시스템이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인공지능이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자신의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스타일에 사람들이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 4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거 뭐 개발해 볼까? 그러면 다른 사람 데려다가 이 AI가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차기 개발을 하거나 뭘 해도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표준화된 체계 위에 사람만 가르쳐도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똑같아요. 공장도요. 물론 숙련공이 있지만 기계 자동화가 되고 나서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 한 3개월 훈련시키면 똑같이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되도록 만드는 게 실제로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죠. 사람을 갈아 껴도 이 프로세스와 품질과 가격이 유지되는 게. 이젠 지적 노동이 표준화가 되는데 뭘 통해서? AI를 통해서 표준화가 되니까 그럼 그 AI 프로세스라는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 프로세스화를 시켜놓고 그걸 사람들이 붙이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AI enabled roll-up이라 그래서 AI를 통해서 roll-up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roll-up 비즈니스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굉장히 많은데 종류가 전통 산업 쪽에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자면 회계업입니다. 네. 그 큰 PwC나 이런 큰 회계 회사가 아니라 직원 수 5명, 10명 되는 회계를 하는 회사들을 수백 개를 인수합니다. PE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 인수한 데다가 내부 예를 들어서 회계하는 사람 똑같죠. 부킹한다, 기장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감사하죠. 회계 보고서 쓰죠. 이거를 AI로 한 70%를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거기 있는 회계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마진율이 10%였었던 게 40%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회계사들을 그때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진을 늘리면서 시장을 점유하는데 이게 전통 산업 부분에 AI가 들어가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음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과거에 기계 자동을 통해서 공장이나 육체 노동을 표준화하고 자동화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걸 AI로 표준화를 하면서
해당이 되는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부품으로 넣으면서 사람들을 리플레이스 해도 전혀 프로세스에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전 세계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게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오면서 모든 산업에다가 플러스 온라인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걸 네. 뭐라?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온라인 산업이 발전했던 것처럼 이 AI도 기존의 산업에다가 이 AI를 접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 이게 더 엄청난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는 기존의 경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누가 먼저 도입하냐 마냐에 따라 네. 이거를 AI 롤업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롤업은 이제 인수합병이라는 거의 중심에 인공지능을 둬서 인수합병하는 게 AI 롤업이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 AI generated,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AI generated demand generation 또는 deman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냐면 AI가 기존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의 욕구를 생성해내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마케팅에서는 디맨드 제너레이션 용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제품을 이런 책을 만들면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마케팅을 통해서 이 책을 읽도록 하는 이제 욕구를 잠재 고객들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마케팅이 해내는 역할이었죠. 근데 이제는 상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AI가 상품을 구성을 해서 사용자한테 제시를 해서 그 사용자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예를 들면 욕구를 생성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M&A 시장이라든지 컨설팅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기존의 산업들, 기존의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기업들이 AI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는지 그 변화를 한번 잘 지켜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기업들은 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그 전망이 확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보면요, 저희 같은 AI 기업이나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 기업, 전통 물류 기업, 그리고 전통 패션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통 산업 중에서 깨어 있는 곳들은 AI를 통해서 단순히 생산성을 높여서 챗GPT 갖고 조사를 하거나 문서 작성한다는 걸 넘어서서 업무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AI로 재편된 프로세스에 적응하는 형태로 해서 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존하고 또 생존을 넘어서서 번영을 하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추론 학습 능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우리 표현을 많이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 없던 것도 뭔가 찾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 새로운 수요가 됐든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AI에게 있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창업자들이 그래요. 이 아이디어는 세계 최초야. 이 아이디어는 내가 해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못 해본 거고, 이런 확신이 있어. 근데 하다가 잘 안 되고 망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전 세계 그런 시도를 몇백 개, 몇천 개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어떻게 보면은 70%가량은 이미 존재를 했는데 내가 몰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것은 저희가 이제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것은 화학이고 B라는 쪽은 예를 들면은 생명공학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 혁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혁신에 해당이 되는 가장 유명한 데가 바로 애플이죠. 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혁신은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충돌을 시키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냐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 AI가 엄청 잘합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완전히 서로 다른 것들을 묶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산업계와 생명공학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게 뭐냐? AI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네. 화학상도 받고요. 그래서 노벨상을 AI가 받게 됐다는 얘기 자체가 크리에이티브에 해당이 되는 경계면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는 90%의 노력과 10%의 영감이 있다는 것처럼
결국은 그 영감을 이니셔티브하는 영역의 10%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를 찾아내고 그 10%의 영감과 그 10%의 직관력을 어떻게 90%의 노력을 AI를 통해서 보충하고 서로 다른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찰력 있게 엮어내는 것을 AI 토론에서 해낼 수 있냐 하는 것들이 이제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력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능력도 어쩌면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도 AI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AI 도입을 하게 되면 기업 문화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과 재벌 기업 그 CEO들, 뭐 회장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좀 봤는데 아주 네. 그냥 이게 생사의 문제다 이런 식의 표현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그 기업 문화가 바뀌는 것 중에 첫 번째가 AI 프로세스 이런 걸 우리가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라는데 프로세스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사실은 갈등을 AI가 해소해 준다기보다는 갈등과 이해관계를 협력을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계적인 업무를 해왔었던 것들이 AI가 대체가 되게 된다면 여태까지 부각되지 않았었던 업무와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헤게모니가 이동이 되게 되고 기업의 문화가 바뀌게 되죠.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AI를 사용해서 더 빨리 AI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 문화가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보는데요. 미국의 양상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누굴 제일 많이 해고하냐? 20대, 30대를 제일 많이 해고해요. 아, 오히려 나이 든 층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고하는 게 50대입니다. 그래서 40대가 생존율이 제일 높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40대가 20대, 30대한테 일 시켜서 하는 것보다 40대가 AI한테 일 시키는 게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 경험, 적당한 그 경험이. 그렇죠. 근데 그 적당한 경우에 뭐가 들어가냐?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요, 이 일을 시켜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40대들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반복되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AI를 30대 중후반부터 40대가 어떻게 해야지 일 잘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을 AI 프로세스로 정립하고 그걸 운영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MZ세대가 들어와서 워라밸을 외치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안 되느니 하는 문화에서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한 5년, 1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AI를 쓰면서 오히려 그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오히려 20대, 30대 초반의 인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문화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데모그래피에 해당이 되는 누가 도대체 중심이 되고 어떤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상상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문화적인 변화 중에 큰 것은요. 데이터 중심 문화와 그다음에 실행력 중심 문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기업 내부에서 차별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하고 그걸 AI를 통해서 디시전 서포팅을 받을 수 있냐는 게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누군가가 그걸 실행으로 옮겨서 실행력을 통해서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 문화와 그 다음에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이 기업 내부에서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AI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AI 산업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들이? 숨이 막힐 지경이죠. 중국의 AI 기업하고 로봇 기업을 방문했는데 중국은 현재도 법적으로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IT 기업, 뭐 AI 기업뿐만 아니라 IT 로봇 기업은요, 996제를 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데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군요. 엄청나죠. 72시간을 일합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그 친구들 나이가 다 20대, 30대 초반의 박사들인 거예요. 천재 같은 애들이. 네. 해외 유학 갔다 온 애들, 또 칭화대나 북경대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해요, 미래에서. 그리고 자부심도 엄청 강해요.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아침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도록 돼 있는 거가 정부나 아니면 기업이 일부러 너 일 더해가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막 12시, 2시까지 애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이기기 위해서 경쟁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일하지 못하도록 줄인 게 996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하네요, 경쟁이. 경쟁이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강한 거죠. 개인들별. 왜냐하면요. 화웨이 같은 회사에 박사학위 받고 입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27, 8살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연봉을 1억을 받습니다. 1억 원을. 아, 네. 근데 중국에서 1억 원이면 2, 3억 원의 체감이죠. 그렇죠. 물가가 네. 있으니까. 우리나라 박사학위 받고 삼성전자 들어가면 한 9천만 원에서 1억 사이예요. 인센티브 받는다고 치면 1억 1,000, 2천 되겠죠. 예. 그리고도 옛날엔 과장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과장으로도 못 갑니다.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27, 8살에 또는 30살에 박사학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화웨이에서는 정년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죠? 42살입니다. 아, 거기까지밖에. 그러니까 일찍 정년이 빠르네요. 그렇죠. 42살까지 임원을 못 달면 화웨이에선 살아남지 못해요. 연구 조직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청 달려가면서 짜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뭐 예를 들자면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프라이버트 에쿼티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젊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 사실 정년이 40세예요, 거의. 투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젊었을 때 쏟아부으면서 해요. 그런데 거기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30대 중반 됐을 때 연봉 얼마 받는 줄 아세요? 3억 정도 받고요. 네. 30대 후반이나 40대까지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한 5억, 6억을 받습니다. 연봉. 야, 이게 확실하게 돈은 주네요. 보상은. 그렇죠. 근데 40살에 5억을 받는다 그러면 임원도 아닌데 우리 느낌은 10억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벌면서 일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공돌이가. 그러니까 거기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업들별로도 정부가 경쟁을 시키고요. 경쟁을 똑같이 시키다가 어느 한쪽이 밀리면 이 회사를 다른 경쟁 회사에다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중국 회사는. 뭐 이러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제가 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미국 법인이 구버가 있는데 그 구버 법인이나 실리콘밸리를 갔는데 여기도 996제를 해요. 네. 미국 애들도. 제가 저희 직원 분이 계신데 그분의 남편이 여성분이신데 남편이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연구원이신데 80시간을 넘게 일한대요. 아, 엄청나게 쏟아붓는군요. 쏟아붓는 거야.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집에 와서 잔다는 거죠. 주말 내내 가 있다는 거죠. 15시간씩을 하루에 쏟아부어서 일주일 내내 근무해요. 80시간을 근무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무를 해서 경쟁하는데 그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아요. 정부가 나와서 너희들 이렇게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도 경쟁을 못하고 자신들도 성과를 못 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경쟁력 있는 성과를 못 내놓으니까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40시간이죠. 또 정부나 뭐 금융 쪽에서는 뭐 35시간으로 줄인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중국에 갔을 때나 미국 갔을 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AI 기업에 있는 대표님들한테. 엄청 충격받고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천재들 모아놔서 일을 해도 못 쫓아가고 너무 힘든데 과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경쟁할 수 있냐고.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죠.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뭐 이유는 또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알아서 현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획일화 시키는 것들이 좀 문제 의식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 네.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고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에 대한 고민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특히 지금 AI나 로봇 같은 건요. 옛날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이 생전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이건 이제 글로벌에서 국가 간의 경계도 없고 언어의 경계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참 한계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런 비전을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줘야지 그게 진정한 소버린 AI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5만 개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26만 장. 아, 예. 네. 그 처음에 뭐 들어오면서 26만 장 현대하고 네이버하고 그다음 네, 또 삼성전자, 삼성, 현대차
현대차 그리고 국가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세계 말로는 이 데이터 이거 뭐죠? 이 장수 가지고는 세계 3위의 AI 국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말 글로벌리 그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인 건가요? 저는 일단 미국과 중국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더 튀어오른다는 건 사실은 뭐 여러 측면에서 자본, 인프라, 장비, 역량 뭐 모든 측면에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전 세계 3등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이라는 건 저는 필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정우 그 지금 수석이죠. 네. 하정우 박사가 그 움직여가고 있는 방향도 관점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뭔가 추진할 때 거기에 에너지를 같이 보태서 일단 그 단계까지는 가야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비판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움직여서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전 세계 3대 강국이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저는 100%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위로서의 위상이라는 것이 충분히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이제 도전과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아니 그냥 네. 고만고만한 3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국가대표 AI라고 해서 국가대표 LLM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LLM, 그걸 소타라고 합니다. SOT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예술의 수준이라고 해서 세계 1등 기술의 95%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95%를 해도요, 그 95%부터 100% 사이에 수십 개 이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을 이겨내는 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와 국민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잘 찾아내서 또 투자하는 게 투자자들의 그럼요. 몫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네. 자, 오늘 AI와 관련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치열한 산업 현장을 말씀을 들었고요. 들으시면서 많은 그 아이디어 혹은 위기감 같은 거를 느끼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